안녕하세요. 대전선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기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산화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충남대학교를 졸업했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예방의학 석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전선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검진센터장과 가정의학과 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활동으로는 갱년기학회, 또 생활습관병학회, 비만건강학회에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양궁협회 의무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올해 초에 슬기로운 환자생활이라는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습관, 특히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좋은 생활습관들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도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활성산소니 항산화제니 또 아니면 다음 수업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 유해하거나 상업적인 과대 광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2018년에 대한항산화 영양 및 산화질소학회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 이제 초대 회장님이 건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정하려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항산화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근거 중심의 영양 치료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항산화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산화 손상을 방지하는 물질인데요. 일반적으로 영양소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고, 또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필수적이 되는 원소나 화합물,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활성산소가 좀 많아진다거나 할 때는 어떤 특정 원소들이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는 슈프록사이드 디스무테이지 같은 효소를 좀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싱글 일렉트론 레독스 리액션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그 프리 라디칼들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항산화제로 보기도 하고요. 또 ROS에 대해서 항산화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정상적인 인체 대사물, 이런 것들도 항산화제 범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에서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반응성이 큰 분자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세포가 처리할 수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프리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세포 발생으로 인해서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들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의 잠재적인 표적은 지질막, 또 단백질, DNA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면 효소의 경우에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수용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작용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DNA 같은 경우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면 변이라든지 암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여러 수준에서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막이라든지 DNA라든지, 또 이뿐만 아니라 혈관 안에 있는 내막이라든지 또 뇌 조직이라든지 여러 조직이나 또 세포 안의 기관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산화 스트레스가 좀 나타나는데요. 건강한 사람에서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들이 분해되고 하면서 노화에 대해서 노화가 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산화 스트레스로 설명하기도 하고, 프리라디칼 이론이라는 게 원래 노화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 이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활성산소 이론도 그 노화의 원인으로 좀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혈액과 세포의 항산화 물질 분포가 있는데요. 이게 막 다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혈액에 있는 것들이 있고 세포질에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세포질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또 페록시즘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 구역이 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은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여기에서도 이제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는 세포질 안쪽과 마이토콘드리아가 같이 있는데 두 가지가 그 작용에 필요한 코팩터가 다릅니다. 세포질 안에 있는 그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연과 구리가 주된 주요소 역할을 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망간이 중요합니다. 또 RBC에서는 이제 터린이라든지 또 그 셀레늄이 좀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작용을 하는지를 미리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는 다 알고 있겠지만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진 산소 화합물입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 물질과 반응해서 전자를 주거나 뺏어서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자를 주거나 뺏는 과정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요. 프리 라디칼은 이제 부분적으로 환원이 된 그 산소와 질소의 대사물입니다. 여기에는 그 최외각 오비탈에 짝이 없는 그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반응성이 좀 크게 됩니다. 전자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 라디칼을 좀 만나게 되면 그 만난 물질은 전자를 좀 뺏기게 되고요. 뺏겨서 최외각 전자를 이제 프리 라디칼에 채우게 되고, 대신 그 만났던 그 몰레큘은 산화가 됩니다. 옥시다이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옥시다이즈 된 것도 다른 걸 또 산화시키고 본인이 환원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이 쭉 이어지겠죠.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에서는 전자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이게 그 산소를 만나게 되면 슈페록사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가 좀 빨라지게 되면 슈페록사이드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반응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싱글 일렉트론의 어떤 억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성 산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없지만 손상을 잘 입히는 프리 라디칼이기 때문에 화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프리 라디칼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산소나 질소가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소 질소를 떠나서 하나의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프리 라디칼로 정의를 합니다. ROS들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들은 반응성의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반응성이 큰 것은 하이드록실 라디칼입니다. 이것은 반응성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싱글릿 옥시전이라든지 슈페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다른 몰레큘로 전달하면서 다시 또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ROS가 점점 퍼지게 됩니다. 특히 어떤 이 과정에서 구조가 변하고 여전히 이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새로운 물질과 계속 반응하면서 전체적인 구조가 좀 변하게 되고, 어떤 ROS에 의한 그 단백질이라든지 지질의 어떤 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ROS가 항상 나쁜 건 아니고 손해만 주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미생물들이 침범했을 때는 마크로파지가 이제 ROS를 내보내서 이 나쁜 세균들,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들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슈페록사이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가 사이토졸이고요. 사이토졸. 여기 위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너 멤브레인이고,
이 사이에 컴플렉스 원이 있어서 NADH와 H+가 만나서 이 안쪽으로 H+를 이동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H+가 많이 모인 다음에 나중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H+의 농도 경사가 생기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ATP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그림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들어간 일렉트론이 코엔자임 큐텐을 만나서 다음 단계로 전달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슈페록사이드로 돼서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에 있는 그 SOD에 의해서 이것들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컴플렉스 1과 3에서 일렉트론이 리키지가 돼서 O2를 만나게 되면 슈페록사이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 슈페록사이드가 많아지면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한 번에 하나씩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NADH가 이제 오거나 그 TC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NADH가 너무 많아져서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거나 그러면 이 코엔자임 큐텐이 따라가지 못할수록, 그러니까 이 코엔자임 큐텐 이걸 다음 단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슈페록사이드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슈페록사이드는 대부분은 일렉트론이나 프로톤을 받아들여서 스테이블한 H2O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포질로 디퓨전돼서 활성화산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RO에서 많이 생기는 거는 이 다음과 방금 보신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 레스피레이션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코엔자임 큐텐이라든지 철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사이토크롬이라든지 이렇게 그 레스피레이션 체인에서 일렉트론을 전달하는데 그 필요한 메탈들, 왜냐면 메탈들은 이제 2가 3가 뭐 이렇게 변하면서 계속 전자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철이 부족하다거나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하다거나 등등 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이 플로우 전체가 망가지면서 활성화산소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슈페록사이드를 제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슈페록사이드는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에 의해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슈페록사이드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는 훨씬 더 반응성이 큰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이가철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슈페록사이드가 이걸 레섹티브하게 만든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하이드록실 라디칼에 대해서 더 많이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에 이제 그 데미지를 주는데, 이것들은 주로 그 셀 멤브레인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엔자임 큐텐에 의해서 전자가 쭉 전달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만들어지고, 슈페록사이드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이쪽이 안쪽이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에서는 망간이 들어있는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물로 변하게 됩니다.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됐다가,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 그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슈페록사이드의 경우에는 카퍼징크 슈페록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이것들은 이제 사이토졸에 보통 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H2O2가 되고, 얘는 다시 글루타사이온 페록시데이즈라든지 카탈레이즈, 이건 아까 프록시좀에 있었죠. 이거에 의해서 안전한 물질인 H2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옥시던트에 관련된 이런 모든 과정들은 가장 안전한 분자까지, 스테이블한 몰리큘까지 갈 때까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순서대로 잘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에 어딘가 좀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또 다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리 라디칼이 다른 몰리큘에서 전자를 가져오게 되면 그 본인은 환원이 돼서 스테이블해지지만 전자를 뺏긴 물질은 다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전자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체인 리액션처럼 쭉 반응이 쭉 이어지면서 프로퍼게이션이 되게 됩니다.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그 싱글 일렉트론을 프리 라디칼한테 전달해서 이 컴파운드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안티옥시던트가 좀 필요하고요. 이 안티옥시던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이제 완전히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 나서 구조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안티옥시던트에게 전자를 받아서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티옥시던트의 어떤 효과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좀 일어나면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캐스케이드처럼 이루어지거나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엘레먼트라든지 안티옥시던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거고요. 어떤 싱글 안티옥시던트, 그러니까 항산화제 한 가지 종류만으로는 이 용량이 아무리 많이 있고 농도가 높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다른 반응을 통해서 자신도 다시 리제너레이션 돼야 되기도 하고, 반응을 좀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항산화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입니다.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21번 염색체 3개가 있는데요. 그 슈페록사이드 디스무테이지를 만드는 유전자 SOD 진 역시 21번 염색체에 있습니다. 카피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 친구들에서는 슈페록사이드 디스무테이지가 한 50% 정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SOD는 슈페록사이드를 감소시키지만 아까 본 것처럼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만들고, 이건 반응성이 훨씬 더 큰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조직에서, 그러니까 부검을 하게 되면 다운 증후군 환자의 다양한 조직에서 옥시다티브 데미지가 더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연구에서도 SOD 레벨이 높은 세포에서 글루타치온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의 수준에 맞춰서 글루타치온이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그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글루타치온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다운 증후군에서는 글루타치온뿐 아니라 다른 항산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업리귤레이션 돼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이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산화 스트레스가 좀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경우에는 혈장 비타민 E도 감소하고, 또 반대로 혈장 비타민 E를 보충하게 되면 염색체의 손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결국 좀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계속 이제 전자를 전달하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철이라든지 코큐텐 이런 것들이, 햄이라든지 사이토크롬 같은 것들이 계속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레독스 액티비티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실험에서 석시네이트가 ROS를 좀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포도당 또는 지방산의 옥시다티브 메타볼리즘을 자극하는 모든 치료 방법들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어떤 부스팅하는 영양제 같은 걸 많이 주는 경우에도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에서
ATP를 많이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나온 영양제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화 스트레스를 반대쪽에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슈퍼옥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왜냐면 일렉트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산소와 만나서 슈퍼옥사이드를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패티애시드의 사용과 옥시다티브 메타볼리즘을 위해서 비타민 B군 카르니틴을 사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디움 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셔틀이 없어도, 카르니틴 셔틀이 없어도 직접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사실은 그 브랜치드 체인 패티 애시드의 경우에는 설탕만큼 빠르게 에너지를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롱체인 같은 거 쓰기 위해서 카르니틴 셔틀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카르니틴을 공급한다거나, 또 베타 옥시데이션에 필요한 이제 FADH2와 관련해서 라이보플라빈을 좀 고용량으로 보충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오히려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만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제는 단순하게 엘리먼트나 컴파운드에 국한되지 않고 엔자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타볼라이트도 항산화제 범주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메타볼릭 프로덕트들의 어떤 안티옥시던트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을 줘서 이제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하이드로젠 도네이팅 컴파운드가 있을 거고요. 또 싱글레이트 옥시전을 없애는 싱글레이트 옥시전 퀸처, 그 다음에 메탈킬레이터, 엔자임, 또 리듀싱 에이전트 등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엔자이마틱과 넌 엔자이마틱이 있는데요. 엔자이마틱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탈레이즈, SOD,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이제 엔자이마틱하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넌엔자이마틱한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엘리먼트 종류들이고요. 코엔자임 Q10, 또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들 중에는 카르테노이드라든지 또 글루타치온 같은 오르간설퍼, 양쪽에 다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유릭 애시드, 또 피놀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도 이제 그 링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넌엔자이마틱하게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에서 발견되는 이제 안티옥시던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라이포익 애시드, 유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고요. 또 지용성인 경우에는 카로틴, 그다음 알파토코페롤, 유비퀴놀, 이런 것들이 지용성으로 휴먼 세럼에서 발견되는 안티옥시던트들입니다. 또 대표적인 항산화제들인 비타민 A, E, C, 그다음 베타캐로틴이라든지, 색깔 역할을 하는 안토시아닌이나 리코펜, 그다음에 녹차에 들어있는 EGCG 같은 것들은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음식들에 좀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 항산화력, 이런 말들이 좀 나왔고, 녹차에는 최소의 30배 정도의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녹차를 마시면 아까 보셨던 것 중에 그 EGC라든지 뭐 에피카테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그 넌엔자이마틱한 안티옥시던트들이 이제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녹차의 항산화 기능은 뭐 얼마큼이고, 녹차 한 잔에는 비타민 C 1g에 해당하는 항산화 능력이 있다. 뭐 최소의 30배, 과일의 10배, 최소의 30배 이런 게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홈쇼핑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학회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또 야생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항산화력이 제일 좋다. 또 이런 걸 그 측정하는 걸로 오라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산소 라디칼 흡광도 용량 지수 이런 게 있어서 이 값이 높을수록 활성산소를 잘 없앤다, 항산화 능력이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검사는 인비트로를 하기 때문에 인비보에서 이걸 한다는 그 프리 라디칼을 제거한다는 근거가 없어서 이게 이제 미국 농무성에서 만든 건데요. 미국 농무성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과일들이 이렇게 건강에 좋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런 것들을 측정했는데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2012년에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음식이 항산 능력이 커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항산 능력이 큰 거는 뭐 아까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쭉 있고 자두라든지 이런 뭐 크랜베리,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항산 능력이 큰 음식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죠. 메타볼라이트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유릭 애시드가 항산 능력이 좀 큰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 이제 다운 증후군 친구들에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슈페록사이드가 SOD를 거쳐서 슈페록사이드는 감소하지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릭 애시드가 약간 프로텍티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 친구들에서 좀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슈페록사이드와는 반응하지 않고 페록시나이트라든지 페록사이드와 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조금 재밌는데요. 이 아까 그 전자를 받고 자기도 스테이블한 몰리큘로 변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들 같은 경우에는 안티옥시던트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렉트하게 라디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있는 이 전자 라디칼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반응성이 큰 상태인데요. 한 번 더 반응을 거치는데 이 가운데 결합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더 받아서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결합을 두 개를 만듭니다. 끊어 가지고 양쪽에 이제 이중 결합을 만들어서 퀴논 형태로 되고 본인도 스테이블해지고 이 ROS들도 스테이블해지는 이런 상태로 돼서 반응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부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ROS를 없애는 어떤 플라즈마에서 ROS를 없애는 능력이 한 10% 정도를 알부민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알부민이 어떤 3차원 구조를 봤을 때 표면 쪽에 시스테인의 어떤 시올 그룹들을 갖고 있거든요. 시올은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인데 이게 이제 반응성이 크고 하이드로젠을 좀 던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 역할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비티스 환자, 당뇨병 환자에서 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은 글라이케이션에 의해서 당화에 의해서 알부민이 안티옥시던트 포텐셜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이제 다들 알고 있죠. 글루타치온은 해독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합성 속도는 계속 변하는데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클수록 합성이 더 빨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합성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스테인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신입니다. 시스테인이 부족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시스테인은 어디서 오냐면 호모시스테인에서 시스테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루타치온 직접 검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혈액에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좀 낮다 그러면 해독의 과부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다이설파이드, GSSG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룹이 전자의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이설파이드 결합은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산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산화될 만한 물질들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GSS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글루타치온 형태로 존재하지만 산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글루타사연이 필요한 상태에 지속되면 혈장에서 설퍼릭 아미노 애시드, 아까 시테인 같은 것들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또 호모시테인도 마찬가지고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레이파이아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했습니다. 1888년에 발견했고 황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필로치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화학적인 구조가 밝혀진 거는 이제 1920년대인데 프레드릭 고우렌 톱킨스라는 사람이 글루타치온의 화학적 구조를 밝혀냈고요. 이 화학적 구조는 별건 아닙니다. 글루타민산, 글리신, 시스테인 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치올 그룹 SH 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테인입니다. 글루타치온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까 처음 본 것처럼 엔티옥시던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디톡스 기능이 있고, 이뮨 서포트는 NK 세포 같은 걸 좀 늘려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도 에너지 메타볼리즘이라든지 프로틴이나 DNA 합성에도 좀 이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시다이즈드 형태하고 리듀스드 형태로 있고, 주변에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많은 경우에는 옥시다이즈드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이제 글루타치온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고요. 알파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라는 거를 어떤 GSH의 서로게이트 마커 대리 표시자로 측정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게 호모시스테인에서 시스테인을 가져와서 시스테인이 전체적으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그 레이트 리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테인을 가져올 때는 호모시스테인에서 가져오는데, 따라서 이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에서 시스테인 하나씩 빼내는 과정에서 시타사이오닌이 만들어지고, 이 시타사이오닌이 알파 케토 뷰티레이트 하고 시스테인으로 갈라집니다. 이 알파 케토 뷰티레이트가 NADH에 의해서 알파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로 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서 알파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좀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디톡스에 어떤 과부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호모시스테인에서 그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마다 1대1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1개를 붙여서 시스테인 1개 만들 때 알파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1개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테인은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알파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가 증가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또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든 이유는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많고 글루타치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환자 검사에서 이런 식으로 알파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가 좀 증가해 있는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패스웨이는 이제 이렇습니다. 항상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감마 글루타밀 시스테인 신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시스테인을 이용해서 이 효소가 그 감마 글루타밀 시스테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까 그 글루타메이트, 시스테인, 글리신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처음엔 시스테인을 글루타밀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이 감소가 되면 이게 잘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감마 글루타민 시스테인 신세이즈라는 게 억제가 되어 있다가 글루타치온이 줄면 억제되는 디스이니비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억제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고 호모시스테인이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GSH 농도가 낮아지면 디스이니비션에 의해서 글루타치온 합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모시스테인은 좀 감소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글리신을 붙이는 과정이 생깁니다. 글리신을 붙여서 이제 글루타치온을 만듭니다. 쭉 이렇게 가서 글루타치온을
만들면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이 글리신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마 글루타민 시스테인만 증가하게 돼서 쭉 가서 얘가 5옥소프롤린이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옥소프롤린이 좀 증가하게 되면 글리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테인과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한 경우에도 이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 이제 이때 감마지티라는 게 있는데, 감마지티는 글루타치온을 재활용하는 데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높은 경우에도 글루타치온의 어떤 리제네레이션이 좀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알파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가 높다는 거는 해독에 아까 이제 부하가 걸려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높은 옥소프롤린이라고 했죠. 이게 높은 경우에는 글라이신도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파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가 높고 이런 것들이 높은 거는 실제로 해독에 어떤 해결된 건 아니고 시스테인도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 줄어들면 알파 하이드록시 뷰트레이트의 어떤 생성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도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글리신 또 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팝스라는 것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팝스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펄시스턴트, 오가닉 폴류턴트 이런 의미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해되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분해되면서 몸에 계속 남아서 생물 축적이 되는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것들이 먹이사슬 상위 단계로 이동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소를 먹은 인간에게서는 더 많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지방에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가급적 동물성 지방을 좀 줄이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이옥신, DDT, 그 다음 PBC, HCB 이런 것들이 이제 팝스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PBD, 난연제, 전자제품이나 가구에 들어가 있는 PBD 같은 것들도 팝스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 이제 싶을 수 있는데, 1990년에 미국에서는 내셔널 휴먼 아디포스 티슈 서베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역 성별 나이에 따라서 어떤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한 1377명의 아디포스 티슈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티렌이나 자일렌, 리모넨 같은 볼라타일 컴파운드들이, 휘발성 화학 물질들이 100%에서 발견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거의 모든 연령이나 이걸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에서 이런 팝스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룩 어헤드라는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을 막 너무 열심히 하면 당연히 당뇨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한 5,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이제 16개 센터에서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한 13년, 14년 정도 동안 추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또 협심증이나 이런 걸로 인한 입원 같은 게 얼만큼 발생하나 열심히 운동해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인터벤션 그룹,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그룹에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또 신체 능력도 좀 좋아지고, 허리둘레도 많이 빠지고, 당화혈색소도 줄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이제 원상복구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더라도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좀 사라지는데 이유가 뭘까?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은 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율이나 CV 질환 발생에 있어서 대조군이랑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팝스 아디포스 티슈에 있는 팝스들이 체중이 줄면서 안에 있는 팝스가 서큘레이션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것들이 롱텀하게 그 활성산소로 작용하면서 브레인 같은 신경 조직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또 엔자임의 어떤 펑션이라든지 화학 반응을 좀 늦추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라든지 뭐 당화혈색소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줘서 비만이라든지 뭐 혈압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급격한 체중 관리라든지 체지방을 줄이는 것들이 나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에도 좀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는 비셔스 사이클이 좀 지속되면서 팝스가 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아주 크로닉하게 아주 낮은 용량의 팝스 믹스처에 노출이 되면 처음에 이제 글루타치온이 소모되면서 글루타치온도 감소하고 또 마이토콘드리아 펑션도 좀 떨어질 거고요. 또 이러면서 노화가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었고 다만 이제 이 직업 환경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호르메시스라는 게 있어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좀 작용이 되면 오히려 이제 글루타치온도 많아지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 증가하면서 노화에 관련된 질환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라는 게 운동이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또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든지 또 칼로리 제한이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좀 늘리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뭐 열이라든지 그래비티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호르메시스를 액티베이션해서 글루타치온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팝스에 의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냈었던 연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거는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에 불구하고 입증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글루타치온을 그냥 먹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ODF라고 해서 혀에 녹여서 먹는 필름 타입이 있는데 그런 게 생기는 이유는 펩타이드는 흡수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펩타이드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태블릿 형태 알약으로 나오면 위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ODF 형태로 이제 상품화가 돼 있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DF는 이제 위를 거치지 않고 모세혈관으로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왜냐면 부칼무코사 구강에 있는 점막으로 흡수되지만 함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넓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함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리포점 타입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리포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리피드 바이레이어에 이제 묻어가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성 머리와 두 개의 소수성 꼬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안으로 세포 안으로 싹 말려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고 체내에도 훨씬 오래 머무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리포점 타입의 글루타치온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흡수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질 이중 구조로 감싸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수용성, 지용성 약물의 어떤 림프, 혈액, 세포 흡수율을 좀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조말 글루타치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나와서 유명했던 건 트리포티파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치약처럼 생겨가지고 짜먹는 건데 먹었더니 이제 늘더라. 1주부터 좀 상승하고 2주에는 뭐 적혈과 전혈, 혈장에서 페리페랄에서 다 좀 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 양도 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리포조말 글루타치온이 여러 가지로 좀 좋았다. 이 에이라이소프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옥시다티브 스트레스의 마커인데요. 이런 것들도 글루타치온을 준 그룹에서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다이즈 형태와 이제 리듀스드 형태를 봤을 때는
옥시다이즈드 형태가 이제 보통 적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 특히 리포전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들이 글루타치온의 보충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좀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K 세포의 사이토톡시티 또 림포사이트의 프롤리퍼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항산화 면역 해독 이런 거에 글루타치온이 다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엔티옥시던트는 여러 그 반응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되고 다시 환원되고를 반복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엔티옥시던트 캐스케이드나 시나리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슈페록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슈페록사이드가 SOD에 의해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되고 이것이 캐탈레이즈에 의해서 다시 H2O2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이때 이제 그 글루타치온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그 글루타치온이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 데에는 셀레늄이라든지 또 비타민 B2, 여기 보는 것처럼 라이보플라빈이 들어가 있는 FADH, 그 다음에 나이아신이 들어가 있는 NADP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B2, B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셀레늄, 그 다음 라이보플라빈,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글루타치온의 재료가 되는 시스테인이나 글라이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멤브레인은 주로 이렇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활성산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활성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중 그 페록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이 페록사이드는 비타민이 비타민 C 결국 마지막에는 글루타치온을 거쳐서 계속 반응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활성산소를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E가 산화가 되고 산화된 비타민을 다시 그러니까 리덕션 하기 위해서 리덕션된 비타민 C가 자기는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된 비타민 C를 다시 리덕션 하는 과정에 글루타치온이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처럼 계속 리제네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로 글루타치온도 들어가고 라이포익 애시드, 그다음 NADP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리제네레이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ATBC 스터디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ATBC는 그 알파 토코페롤, 베타 캐로틴 이 두 가지를 1차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높은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메일 스모커, 그 다음에 폐암을 얼마만큼 막아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봤던 건데 베타캐로틴을 먹었던 그룹에서 항산화제를 먹었는데 런캔서가 조금 더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도 훨씬 더 좀 높게 나타났고요. 알파 토코페롤을 했던 그룹에서는 출혈성 스트로크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항산화제를 먹었더니 예상과 다르게 더 안 좋았다. 또 카렛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카로텐과 레티놀의 어떤 효과를 봤던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베타카로틴이랑 레티닐 팔미테이트를 줬고요. 런캔서 리스크가 좀 높은 그룹, 그래서 아스베스토스에 노출돼 있거나 20감년 이상 흡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티옥시던트를 줬던 그룹에서 런캔서가 한 30%, 또 사망 위험이 17%, 또 CVD 모탈리티가 한 26%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어서 항산화제를 막 쓰면 위험하다. 특히 이제 흡연자나 고위험군에서는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자체가 좀 나쁘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봤던 한 가지 물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항산화 물질이 과도한 경우에는 나머지 시스템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운 증후군의 SOD와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부담이 증가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영양소가 과도한 경우에 옥시다티브 데미지가 더 심해질 수 있고, 왜냐하면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 상하되면서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프로퍼리 밸런스드 서플리멘테이션이 중요하다. 단일제를 주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안티옥시던트 네트워크 설명드리면, 이렇게 뭐 자외선이라든지 뭐 라디칼이라든지 스페록사이드에 의해서 그 폴리언세츄레이드 패티 애시드, 특히 이제 멤브레인에 있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이 산화가 되게 되면 이것들은 비타민 E, 비타민 C, 그 다음에 아까 설파이드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등등에 의해서 계속 산화 환원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글루타치온도 중요하지만 이 글루타치온을 리제네레이션 하거나, 특히 이제 이런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물로 바꾸는 과정,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에는 셀레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얘를 다시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리듀스드 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글루타치온 리덕테이즈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FAD하고 NADPH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FAD에 들어가는 라이보플라빈 B2, 그 다음에 나이아신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반응이라는 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퀴논링처럼 완전히 전자를 받고서도 자기가 이제 안전해지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끝내거나, 글루타치온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GSSG도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가지고 이제 스테이블하게 하기 때문에 터미네이션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미네이션 얼마큼 잘 되는지. 터미네이션 반응이 다 터미네이션 되기 전까지에는 안심을 할 수가 없고, 활성산소에 의한 데미지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코엔자임 뷰텐과 B 컴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가 피부로 산화될 때 NADH가 만들어지고요. 또 TCA 사이클에서도 NADH, FADH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NADH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 1을 통해서 H+가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너 멤브레인이랑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그 사이에 H+가 누적이 되게 돼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매트릭스하고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사이에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이 쭉 내려오면서 이 ATP 신세이즈가 돌아가고, 이때 이제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엔자임 퓨텐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NA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NADH가 여기 띄워주고 NAD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필요한 코엔자임 퓨텐이 잘 작동 안 하게 되면 NAD가 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NADH 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 NAD가 부족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봤던 글루코스에서 파이루베이트,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아요. NAD가 있어야지 NADH가 되는데 NAD가 없으니까 NADH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산화 스트레스에 어떤 부담이 있을 때 해당 과정을 늦춰가지고 지속적으로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을 좀 늦추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가 될 때도 Na+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되면 NAD+가 만들어지는 대신 파이루베이트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검사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낮고 락테이트가 좀 높다면 NAD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코엔자임 퓨텐이라든지 아까 봤던 철이라든지 어떤 레스피레이터리 체인에 필요한 그 재료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NAD가 안 생겨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파이루베이 디하이드로젠 네이지 파이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 이제 엔자임 3개로 돌아가서 파이루베이트를 아세틸 코에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앞에 반응이 늦어지면서 앞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모두 다 빌드업이 되기 때문에 파이루베이트도 누적이 되고, 또 파이루베이트가 너무 많아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락테이트가 되면서 락테이트와 파이루베이트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중요한 게 파이루베이트는 높고 락테이트가 같이 높은 경우에는 B군 비타민을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루베이트는 낮고 락테이트가 높은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이고 많이 하는 게 이제 디롬 테스트하고 밥 테스트입니다. 디롬 테스트는 활성산소를, 밥 테스트는 항산화 능력을 보는 검사이고요. 이걸 개발한 사람은 마우로 까라텔리라는 사람인데, 재밌는 게 이제 이 활성산소를 측정할 때 까르라는 유니트를 씁니다. 이게 그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이제 그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가 한 20 정도가 되면 251 까르 이 정도로 본인이 이제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이걸 이제 여러 나라의 특허를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1까르는 얼마냐? 이거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0.08mg/dl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산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혈액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대법처럼 얼만큼 이제 변화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고,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DNA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사이토졸인지 셀 멤브레인인지 어디에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 수 없고, 전체적으로 한 이 정도인데 또 그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물질이 뭔지도 모르지만 H2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한 이 정도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이제 검사를 많이 해서 어떤 노멀 레인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롬 테스트, 리액티브 옥시전 메타볼라이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면 이제 다행히도 이제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상 범위다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제 레퍼런스 값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활성화산소가 생기고 항산화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검사들로는 이제 시럼이나 유린에서 리피드 페록사이드라든지 아까 봤던 애프터 아이소프로스테인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가 있고, 옥시다이즈 LDL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검사하는 곳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LDL이 산화된 것, 아까 이제 이것도 지단백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옥시다이즈 LDL이 있는 경우에는 활성산소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에 대해서는 메사이닌 설폭사이드, 3나이트로 타이로신 이런 것들을 마커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DNA 파괴를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AOHDG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연구를 보면 AOHDG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고, 데옥시 구아노신, 이건 원래 그 DNA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이드록실 그룹의 그 공격을 받아서 하이드록신 그룹과 결합해서 소변으로 빠져나온다거나 혈액에서 이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NA가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옥시다이즈 LDL 같은 경우에는 혈액 안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또 리피드 페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셀 멤브레인 같은 걸 조금 더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볼릭 엔드 프로덕트 중에는 아까 봤던 유릭 애시드 알부민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글루타치온을 반영하는 것은 설페이트, 파이로글루타미드, 알파 하이드록시비트레이트, 아까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AE,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있고, 코엔자임 Q10 같은 것도 검사하긴 하는데 차광이 되게 중요합니다. 빛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검사는 보통 차광을 합니다. 안티옥시던트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RBC에서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RBC에서 검사하는 이유는 어떤 티슈에 있는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고, 보통 이런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호메오스타시스를 이루기 때문에 시럼으로 측정하면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전열로 검사를 합니다. 홀블러드로 하는 이유가 RBC로 검사를 하게 되면 너무 높게 나와요. 아까 RBC에서 글루타사이온 페록시데이즈가 중요한 안티옥시던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루타사이온 페록시데이즈에는 셀레늄이 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RBC로만 검사하는 경우에는 셀레늄이 좀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강의록 맨 뒤에 이메일을 적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